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태원 참사 일주기였습니다. 대통령 네. 결국 그랬네요. 네. 자,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았는데요. 여야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희생자 159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유가족이 주도하는 시민 추도 대회 대신에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또 반면 야당 지도부는 서울광장에 총출동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추도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적 재난이었고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로 본인이 취임한 첫 해에 그렇게 생때 같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 끔찍한 비극적 사고를 당했으면 미안해서라도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서 유족들하고 함께 추모하고 국민들하고 함께 손을 잡는 게 맞지. 추도 예배라니요. 뭐 종교 행사입니까? 뭐 이분은 뭐 원래 기독교 신자예요? 뭐 하도 선거 때만 되면은 뭐 불교도 갔다가 뭐 기독교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왜 추도 예배를 갑니까? 실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염원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금요일날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해서 유가족분들께서 직접적 초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윤 대통령은 결국에 끝내 참사 유가족들을 좀 외면하고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를 참석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면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추도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예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등 정부 및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광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그런 행사의 집회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어제 또 이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과 김경진, 박소연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야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든지 자기 가기 싫으면 정치적 집회라고 정치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는데 절대 그거는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 예배를 했다는데 성북구 영암교회는 무슨 상관이에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사는 곳도 아니고 용산 그 사고가 벌어진 용산도 아니고 왜 영암교회라고 하는 거 난 물론 처음 들었지만 네. 여기를 왜 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왜 갔죠 여기? 여기가 누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가? 네,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는 뭐 밝혀진 내용은 없어서요. 이 정도만 전해졌고요. 또 어제 일단 여권 인사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여권 인사들은 김경진, 박소연, 이소희 혁신위원과 유희동 정책위원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김예지 최고위원, 권영세, 권은희, 최승재, 허은하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유승민, 이현주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정부와 여당에 향한 싸늘한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또 행사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을 촉구하는 깃발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 의원이 이제 이석을 하자 객석에서는 사과하라, 국힘당이 왜 왔냐 이런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라도 간 사람들을 너무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당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대표격으로 와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맨날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대한민국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면 그래도 나 좀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물론 화는 나겠지만 그런 분들을 공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줄 서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봉변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을 해소하거나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화가 많이 나니까 그들에게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겠지만은 이러니까는 자꾸 명분을 주잖아요. 상대방한테.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가 나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네요. 물론 자기네들 표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은 표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진심 한 20%, 쇼 한 80%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고마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서글프네. 그나마 고맙다니 참.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 촉구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가가지고 그동안에 잘 보듬고 안아주고 이랬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예, 대통령도 이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잘 해야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계속 시끄럽게만 하고 대통령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도대체가. 게다가, 지금 이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법, 이런 거 지금 제대로 안 돼갖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고. 오세훈 씨, 오세훈 씨!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씨. 네. 계속 합시다. 네. 추모대에 총출동한 야사당 의원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시민 추모 대회 불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약속을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했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더는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뭐 이 밖에도 용해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또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오 시장도 이 자리를 참석하긴 했지만 그 전날에 그 홍대에서 좀 인파들이 좀 밀집됐는지 좀 확인한다면서 현장을 나갔거든요. 이제 일주기 전 행사 참석 전에 홍대 일대를 직접 살피면서 오 시장은 헬로윈을 맞아 인파가 북적였지만 나름 질서가 있었고 소방, 경찰, 구청의 안전 인력이 곳곳에 질서 유지에 힘썼고 주요 거리에 설치된 안전 유지선도 한몫을 했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나친 밀집을 피하는 등 질서 의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지난해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입에 발린 소리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입에 발린 소리보다는 그 대집행할 테니까 이거 철거해라. 안 그러면 니네들한테 3천만 원씩 물리겠다. 이딴 거 안 했어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돈 냈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딴 얘기 자기네가 제대로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지 않아가지고 그 참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추모한다고 거기다 채워놓으니까 여기다 왜 채워놔? 이거 방해되잖아. 이거 치워. 안 치워? 안 치워? 너 그러면 내가 치우고 너네들한테 돈 달라 그런다?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물리게 하고. 예? 그래놓고 또 좀 지나가서 여기 와가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도대체가 사람들이 모순적이고 진실성이 없잖아요. 나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너무 속상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원래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흥분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이 참 얼굴들이 참 그렇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꽁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나마 온 여권 인사들 과연 강서에서 패배하지 않았어도 총선이 없었어도 왔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그게 정치니까 또 그렇게라도 와야 되니까 그걸 또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게 고맙다 이 생각이 또 들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또 마음이라 참 복잡하고 신경질 나죠. 신경질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만 번지르라는 거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성이 없고 이기적이고 그러죠. 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많이 나는데 내가 화가 많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화가 많지 않아요. 저는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이해심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 간다. 이런 사람이긴 한데 이해를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거든. 지금 여권 인사들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건데 다 잘못합니다. 요즘에 할로윈이요. 각 학교마다 혹은 외국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 참사 때문에요. 할로윈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그 호박에 이렇게 유령같이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표정도 못 쓰고요. 해골, 유령 그런 거 하나도 못 쓰고요. 그다음에 코스프레도 못하게 하고요. 그냥 페스티벌 정도로만 아주 축소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나라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만 하고 진정성 없는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는 그런 거 그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이것도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권 인사들하고. 네,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특히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국감에서 지난 7월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일부 페이지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됐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국토부 도로국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도로국 도로정책과 실무자가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 실무자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자료 삭제를 실토한 것입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국토교통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종점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을 밝혀내는 상황 자체도 되게 올바르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끄럽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일을 처리하는 이 여당과 이 국토교통부의 태도였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 그래, 배째 싫어. 그럼 하지 마. 싹 없애버리겠어.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거기에 대해 책임 안 지고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야. 이제 다시 한다 그러면서. 그래놓고는 그러면 그 진상을 규명해라 그랬더니 진상 규명 관련돼서 자기네가 원하는 자료 결과만 나올 수 있게끔 쏙쏙쏙쏙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이상한 거 내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자료는 또 주지도 않고 지난번에 뭐예요?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내놔 그랬더니 보고서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뾰롱 죄송합니다. 이렇게 금방 들통날 것을 몰랐나? 다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서법시험 막 수석한 사람들이거든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몰랐을까? 진짜로? 아니면 야, 그래도 쟤네 모를 거야. 애들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걸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뭐 어쩌고 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이 상황이 싫다는 겁니다. 계속 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산면 종점안이 대한도선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보고서인데요. 이보다 앞선 4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나오면서 국토부가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7월 보고서에는 온라인에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총 4페이지가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교체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답했지만 이번에 국감에서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가 삭제했냐 했더니 이제 이용우 국장이 당당 실무자의 지시로 삭제된 것이라고 답해서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실제로 시인한 것이고요. 또 이제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회를 모욕하거나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라진 내장이 과연 도대체 뭔지를 꼭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가 온라인에 이제 공개된다고 자기네가 막 떳떳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빼고 일부러 올린 거예요. 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뺐겠죠. 내지는 기존에 했던 말과 다르니까 거짓말을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래놓고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이건 실수다, 뭐 없어졌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시켰냐? 그러니까 도로국 도로정책과 실무자가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국토부 도로국장의 한 말이 도로국 도로정책과 실무자가 지시한 거다? 그럼 국장이 높아요? 실무자가 높아요? 국장이 높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또 꼬리 자르게 하고 또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그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담당 실무자가 일을 하면서 벌어진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밑에 사람한테 다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국장한테 안 말하고 해서 실무자가 마음대로 그걸 삭제합니까? 이 중요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했고 거짓말에다가 이번에 들통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사라진 내장의 종점 변경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나와 있겠죠. 네,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또 마치 그게 모든 게 다 일이 진행될 것처럼 확정적으로 그렇죠. 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이 있을 수 없다, 실수가 아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뺀 것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해내다가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라진 내장이 바로 종점 변경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원래 안 하고 특별히 다르게 얘네들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닌 그냥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종점이 변경된 것처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걸릴까봐 지금 일부러 실무자가 국장한테 말도 안 하고 실무자 혼자 국장님을 심기를 딱 자기가 살펴가지고 삭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개합시다. 우리가 공개해서 보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뭐가 아닌지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타 강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 부분 명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실수라고 거짓말을 왜 했으며 들통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은 왜 제대로 없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게다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거짓말 자료를 내고 거짓말하는 게 말이 돼요? 네, 자료도 이번에도 국감에서 거의 대부분 자료 제출이나 이번에 뭐 증인 채택 등이 굉장히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외압에 의해 변경된 정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평고속도로 외에도 감사원의 정치감사,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 장악 시도 같은 것들을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좀 제대로 합시다. 국정조사 하려고 그러면 그냥 길을 쓰고 막고 누구 오라 그러면 증인도 못 나오게 하고 서로 그냥 맨날 힘자랑만 하고 그런 거 하면서 결국 진실을 묻어가게 하고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이런 건데요.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잘 되게끔 해야지. 왜 그래요 도대체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꼼수들을 부려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내가 진짜 그 자리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나를 안 시켜주겠지만 내가 정말 들어가서 한번 보면 뭐가 좀 보일 것도 같아. 제발 좀 장난 좀 치지 맙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얘기 들으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윗대가리들은 절대 안 잘려요. 밑에 사람들만 다 잘못이라고 그래요. 야, 내가 감독을 못했네. 얘가 알아서 한 거네.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내가 좀 그런 거 하려고 늘공하고 있습니까? 어공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예? 물론 국장은 어공이 아니겠지. 그러나 결국 그런 메커니즘의 이 결과물이 왜 나왔겠습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본인이 하는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생각을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금 개혁안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냐 도대체 내용이 맹탕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해당 연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공개한 방안에서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맹탕 개혁안, 빈 답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연금 개혁에 관한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사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 운영 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시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 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 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임해보겠다. 우리를 믿어라. 과학적으로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숫자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라며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런 기초 자료만 얘기한 것으로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니 옛날부터 기초 자료는 공개돼 있던 거고 특별하게 뭘 한 게 뭐냐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더 디벨롭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그 국회에서 마무리만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름만 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도 너무 많을 뿐더러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사람들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뭐예요? 자기네가 국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사람들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뭔가 갖고 나와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거지.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로 데이터만 잔뜩 갖다 주고 니네 알아서 이거 해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의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 유니온에서도 국민연금의 절박한 과제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안을 내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후속 논의 동력을 악화시키는 안이한 방안을 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정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했다며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1단계 아니라도 제시해야지만 2주차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어들을 못하나 봐.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좀 가 있나 봐. 우리가 어떠한 그 의견을 낼 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줘야 되는 건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추상적인 단어의 날만 쫙 있어요. 또 듣기 좋고 괜찮은 단어들만 쭈르륵 나열을 하는데 그게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야. 메아리가 그냥 답 없는 메아리가 메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그 포인트가 없는 핵심이 없는 이런 그 공허한 말들의 향연, 공허한 말들의 이 난무함, 춤추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 이것들을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 딱 못하더라도 야 탁탁탁탁 이건 이거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보다 훨씬 디테일에 강해서 정확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딱 뽑아내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대답해 준 거 딱 보고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거꾸로야. 걔네들이 뭐라고 막 말해놨어. 우리가 물어봐. 뭐라고요? 뭐라고요? 계속 이 패턴인 거예요. 도대체 그냥 잘한다고 잘하겠다고 잘할 텐데 왜 자꾸 물어봐? 이 식이란 말이죠. 이 말이 되냐고요. 진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논의가 남았는데요. 이제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에서 넘겨받으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넘겨받았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넘겨줘야지. 그냥 자료를 탁탁탁 하나씩 던지면서 다 받아! 얘다 받아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십시오. 그게 딱딱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여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거 안을 제시를 주는데 그러지 말고 니네끼리 싸워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쏙 빠져버린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아까 뭐 어쩌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듣기 좋은 말만 막 단어만 쭉쭉쭉 나열해놔요. 그걸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 제가 국어 실력이 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본인도 딸리죠. 아니 기자님도 이해 못할 정도면 나는 좀 안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뭐 국민한테 부담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뭐 연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너네가 제대로 논의 좀 해봐.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못할 경우 국회에서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난 우리 대통령이 책임 회피, 우리 대통령의 키워드는 책임 회피다. 내가 어제 딴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아니 이태원 참사 가서 추모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는 안 가고 무슨 이상한 아무 연관도 없는 자기 어릴 때 다녔다는 교회인가 어딘가에서 다니면서 불의의 사고로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됐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래요. 대통령이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사건은 불의의 사고, 불가항력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통령은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거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국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봐라 국회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좀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은 뭐 듣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 시간도 없지만 사형제 존폐의 논의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 하겠다는 법무부의 또 행동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최근 무차별 범죄로 인한 흉악범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커지면서 절대적 종신형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최종 공포됩니다. 나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너무 미국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법조인들. 이 로스쿨 제도도 뭐 미국 본따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기징역 뭐가 달라요? 다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짜로 중간에 이렇게 형이 좀 감경이 될 수도 있어요. 사형이 좀 감형이 되고 그러면 또 무기징역이 한 번 더 꺾이면 또 뭐 중간에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 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문제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방식으로 바꿨을 때
위하력, 범죄 발생의 위하력, 범죄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 그냥 장관 혼자 가가지고 계속 인기 영합적 발언을 하면서 그냥 한마디씩 딱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막 고쳐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법률로서 뭔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맨날 우리 법무부에서는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건지,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매우 옳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정말 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 현재 지금 사형제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이 된다면 이거 개인의 형량만 쭉 올라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형사 정책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거죠. 국회 입법조사 법원행정처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준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세피나 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세만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내부 들여다봐가지고 정말 꼼꼼히 따져서 득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말하고 보고, 일단 뭐 한번 해보고 보고. 아, 우리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김포시 사람들에게 매우 기쁜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이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꺼낸 약속이라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깜짝 발언은 어제 김포시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협조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자 김 대표는 런던, 뉴욕, 베를린과 비교해도 서울시의 면적이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추면은 서울시 면적을 더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생활권, 서울시와 이제 김포시가 같은 생활권이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김포시를 서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김 대표도 거기 동의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 땅이 김포에 있나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김기현 대표 땅으로 흥한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김포시에 계시는 시민들은 수도권에 있지만 서울 편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죠. 바로 서울 옆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왜 서울로만 모든 게 오느냐,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지금 행정수도도 지금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간다, 세종시로 내려간다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즉 서울을 슬림화시키고 전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버리면 그럼 김포만 서울로 편입되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경계선에 있는 땅들도 전부 다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주세요라고 하겠죠.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요즘에 인유한 씨 불러다 놓고 혁신이 잘 안 되고 갑자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그러니까 봐라 니네가 나 안 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보여주면서 지금 민주당 찍은 사람들한테 니네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부하고도 서로 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 이러죠? 내가 이거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친척이 혹은 본인이 김포에 땅을 샀거나 땅을 살 예정이거나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이랬을 것 같아. 물론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예. 이거 어떻게 봐요? 혹시 김포에 땅 있어요? 저는 김포에 땅이 없지만 나도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얼른 아유 참네요. 아무래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편입 협조를 요구하는 건의안 전달하자 이렇게 말했다는데 김병수 시장이랑 뭐 관계가 있나? 아무래도 뭐요. 예. 원래 이제 김포 지역이 이제 여권한테 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용으로 좀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거에 그래요. 대한 바로 그거가 아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의심하고 순수하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훈님께서 이러네요. 전 국토의 서울아. 행복하자님. 전라도도 경상도도 서울로 편입해달라. 조영용. 경기도를 도시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김영식. 그럼 경기도 땅들 전부 다 서울에 편입시켜 주세요. 탐, 김, 구름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행복하자니. 우리나라는 서울과 인근 도서지역으로만 나누는군요.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자기의 표 때문에 인기 영합적 발언만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면 안 돼요. 특히 여당 대표 아닙니까? 여당! 야당도 아니고 여당. 여당 대표가 여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그 위치와 본인이 점하고 있는 여당 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무게를 좀 아시고 사적인 이익은 좀 버리고 표 하나 더 받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십시오. 물론 김포시 주민 여러분들께는 제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제 말은 그걸 안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절차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시장도 또 이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네요. 서울 편입 논의가 김포에서 시작됐다. 와,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현재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시도 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김포시를 관할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두관 의원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 같은데 무책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총선이 아니면 사실 이런 얘기 지금 나올 타임도 아니고요. 특별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 땅이 김포에 있지 않고서는 이거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빨리 김포에 땅을 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몰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인사들도 그렇고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예? 뭐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표 찍어주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 서울은 뭐 아주 살 데도 없어가지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지를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윤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모 왕자 박용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사실은 이 이슈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던졌어요. 여권에서. 사실 여권에서 던질 만한 그런 이슈고 야당에서는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확실히 머리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흔들 수가 있고 특히 서울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랬던 것이 완전히 무색해졌거든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뭐 강남구를 서울에 독립시켜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은 뭐 서울이 몇 개로 쪼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순간에 지금 이제 메가 서울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예 서울을 더 키우자. 그래서 서울 주변부까지 이제 그냥 김포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도시까지 합쳐서 넣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총선에 그냥 큰 폭풍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다들 이제 계산속이 밝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슈를 선점해서 던져버리면 이 동네, 특히 이게 전국 선거가 아니라 그 지역과 관련된 선거잖아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일단 사람들 누구라도 자기네 지역에 대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끔 마련이에요. 아무리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네 잘 해주겠다는데 우리 동네 서울을 편입시켜준다는데 땅값 엄청 오르겠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야, 치사하게 그걸 가지고 들이네. 계속해서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전에 뭐 GTX 아니면 뉴타운 이런 거랑 연결되는 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 메가 서울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김포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당 내부 검토를 거쳤고 김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과 경기한 하남, 구리, 고양, 광명, 부천 등 다른 주변 도시도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포함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포 얘기만 던지면 김포가 서울하고 딱 경계선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같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 우리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을 원래 지방으로 이전시키자, 지방 분권의 시대를 열자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여당이 특히 이런 본인들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적인 목적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이렇게 해놨다? 야, 저는 이거는 뭐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한번 그 장단점을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순전히 정치적인 아젠다로만 보게 되면 이건 조금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론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고 이걸 정부 입법으로 하느냐 의원 입법으로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건데 아무래도 연당에서는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제 영남권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까지 고민하던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은 어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주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인접한 다른 지역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경기 인구 1,300만 명이 너무 많다며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아예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며 상하이 베이징이 인구 2천만에서 3천만에 달하는 것처럼 메가시티가 시대의 트렌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세요. 행복님이 이러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조금씩 서울로 다 편입시켜버리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지금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진희님도 전국을 서울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러고 김대우님은 대선 때 분당, 평촌, 일산 부추겨가지고 재미 본 거 이번에 또 써먹나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균형 발전 내지는 이 낙후되어 있는 지방 발전을 어떤 식으로든 모색해 보겠다라고 했던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거 다 공연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제가 지금. 이게 일종의 혹시 외통수 김포 살아요, 본인은? 저는 서울 시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좀 혹해? 그게 그런 시민을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좀 서울에 살았으면 아니면 혹은 내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 이런 심리가. 심리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이 여권이 특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총선 장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동네에 언급이 된 동네 사람들은 또 기대하고 설레고 이럴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쪽에서 여당에서 내보낸 주제는 그거였잖아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시켜달라. 근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서울로 출퇴근하기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아예 서울을 너네 동네 서울로 만들어줄게. 네, 너네 동네 서울로 만들어줄게. 야, 진짜 똑똑하다.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무슨 뭐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경기와 모든 곳이 다 이렇게 들쑥들쑥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남, 구리, 고양, 광명, 부천 이런 데거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의 성공에 허를 찔린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 반발을 의식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기도민의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울 시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섰는데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뜬금없는 발표라고 비판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임종성 의원도 지역 주민을 이간질하겠다는 말장난밖에 안 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막 쉽게 던질 만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성공했네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참 성공을 잘하네.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판에 하나 탁 건드려놓으면 또 거기서 우왕좌왕 민주당 사람들 막 헤매고 이런 게 딱 보이는데 이거 좀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도 구하고 또 진짜 도시공학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김포에서는 폭망하겠죠, 민주당이.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현재 지금 김포는 갑을 지역구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가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도권 다른 곳에서도 국민의힘은 다른 걸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머리 누가 썼을까 참 신기하네요.
자, 본인이 김포 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김포를 이렇게 시켜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고 콩캉콩캉 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사 이걸로 국힘이 총선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실제로 가능하냐? 우리 동네 가서만 서울로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왜요? 이게 메가시티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메가시티가 이제 오사카, 파리, 베이징이 요즘 이제 하고 있는 방향인데 대도시가 있을 때 대도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주변 소도시까지 편입을 시켜서 아예 대도시 권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학군이 서울에 가는 거냐 아니면 부동산이 오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랑 김포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다른 인접도시 그쵸, 여기는 다 여기도 물어야 다겠죠. 되고 예. 국가 전체 뭐 수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걸 재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우 수도인 도쿄가 이제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쿄에만 많이 몰리니까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랬고 도쿄만 발전할 게 아니라 너네도 이 정도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큰 덩이를 하나 만들어줄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은 엄청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발전을 했는데 베이징 옆에 있는 또 허베이 지방은 아직 그 정도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텐진이나 허베이 이런 예, 데. 예. 텐진이랑 허베이까지 묶어가지고 징징지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학군 혹은 부동산 이런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은 수도권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네. 아니면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아니면은 뭐 그런 인구 저출산 문제를 아니면 뭐 그런 좀 발상적인 큰 그림이 좀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야, 이런 유언벼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연성이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김포에 땅이 있을 것이다. 김포에도 있을 것이다. 일산에도 있을 것이다. 뭐 양평에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제가 주어를 안 말했습니다, 분명히. 일단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김포에도 있을 것이다. 양평만은 아닐 것이다. 일산, 뭐 여기저기 다 있을 거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야 진짜 땅 부자가 최고네. 땅 부자가 최고입니다. 참네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네요. 자, 대통령도 또 태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대통령 또 이렇게 샤샤샥 바꿀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방적인 전 정권 비판이 사라지고 야당과 환담 자리를 갖는 등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몸짓을 보였으나 정작 예산안 내용에는 비판받던 기존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이 난 이렇게 금방금방 유연하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 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피의자는 절대 상대할 수 없다. 일개 피의자 따위가 어떻게 나에게 만나자고 하느냐. 이런 그동안의 태도를 취했던 양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싹싹 바뀌고 와 이게 좀 우리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이건지 아니면 너무 대통령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정연설에 앞서서 접견실에서 사전 한담회를 가졌죠. 네, 근데 막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야당 대표들이 아무래도 먼저 와 있었고요.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에 들어가기 2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차례대로 서 있던 차례대로 하면서 이제 악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대표는 이제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총선 체제로 돌입했네요. 자, 땅도 편입시켜줄게. 경계도 이렇게 다 넓혀줄게. 나도 바뀔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뭐 손 내미는 게 뭐가 문제야? 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대통령이 정부 기념식 등에서 이 대표를 봐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막 좀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을 딱 내밀면서
아, 잘 지내시냐고.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던가요? 놀랬다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별다른 대답을 못한 게 아닐까요? 너무 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예상치 못해서? 취재를 하세요, 취재를. 직접 그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왜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제 어제 환담회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제 거기서 나눈 얘기 좀 취재가 됐습니다. 네, 좋아요. 들어보죠. 아, 좀 일을 열심히 하는군요, 이제.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한테 이제 민생 관련 얘기를 하면서 좀 협조를 요청했고요. 이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환담을 마치고서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이제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그게 끄덕이가 되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예스와 오케이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런 제스처 하나가. 옛날에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개도 안 끄덕거렸는데 이 장족의 발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달라졌어요를 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언론사가 외치더라고요. 특히 스브스, SBS 뉴스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스프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기사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야 진짜 갑자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서로 환담하고 그래도 분위기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거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만 과연 이게 보여주기식 쇼잉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야당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 변화인지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아니다. 대통령 우리는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야당에서는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죠. 이게 어제 아무래도 시정연설 내용을 보니까 정작 내용이 별로 안 달라졌거든요. 이제 네. 이게 시정연설 자체가 좀 내용이 깁니다. 27분간 이루어졌는데 21페이지 분량이 7,492자에 달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용이 그러면 이 태도가 달라진 만큼 좀 국민들에게 국정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냐?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야당의 평가였습니다. 그 요즘에 제일 시끄러운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남현이 펜싱 선수와 그 예비 남편이라고 불렸던 사기꾼 전청조 씨 얘기가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전청조 씨가 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 다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서 왜 나는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정의당에서도 뭐라고 하고 진보당에서도 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해달라 이랬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당의 수석 대변인들이 한 말만 잠깐 간단히 언급해 주십시오.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은 국정 실패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했다며 꼭 있어야 했던 말은 빠지고 정부의 파국적 예산에 대한 아집과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시정연설에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근심과 걱정만 더 커졌다라고 평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도 애초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했는지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된다. 운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어졌는데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건전재정 기조 자체가 훌륭하다고만 하니 황당하다. 이렇게 그냥 평했습니다. 지금 댓글들 반응이 안 좋습니다. 콩풀리님 여기에 속아서 또 찍어주겠네. 정신 차리자. 루루님 눈속임. 네, 와리지님 그는 안 변해. 명명님 보여주기 생 쇼쇼. 이런 얘기. 엉겅키님 절대 믿지도 속지도 맙시다. 이병희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이연승님 말로만 민생이죠 뭐. 옥문성님 뭐 원맨쇼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했고 포레버님 참나 어제 잠깐 제스처 달라졌다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CR도 안 먹힙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연승님 절대로 속지 말다. 명명님 일도 믿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 지금 보니까 일색이네요 전부 다. 이러니까 우리 방송 좌빨이라 그러나? 농담이고 댓글들 반응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사실 보이는데 한두 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페이지 전체가 다 똑같은 기조로 지금 댓글을 달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진보당 수석 대변인 이름이 참 예쁘군요. 손솔. 또 이제 연령대를 자꾸 짐작하게끔 만드는 이름이네. 이게 언제 유행했던 이름인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솔이라는 이름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엄선해서 저희들이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그 시민들과 함께한 회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위해서 어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시민 60여 명이 참석한 다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분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어쨌든 제 책임이다 등의 이런 그동안의 기조와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랑 은행 갑질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혹은 그동안의 태도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뭐 적응이 되면서도 안 되면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또 하나보다 이제 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이미지는 뭐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밀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행동하는 걸 보니까 또 그러지도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서로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거는 뭐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네, 좀 왔다 갔다 당황스럽죠, 본인도. 네, 하시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돈이 든다.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박 늘릴 수 없지 않나. 이러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털어놨고요. 그러면서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은 아우성이다. 이러면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탄핵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을 분배하면, 두텁게 분배하면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뭔가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말을 나오는 것도 좀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안 나왔는지가 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그 국회 예산안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국회가.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진짜 예산이 정말 서민을 위한 지원을 정말 했는지, 대통령께서 정말 잘 보셨는지 좀 약간 의구심이 좀 이상해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예산 자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도 서민 예산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뉴스픽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뭐 장애인 예산이나 돌봄 예산들도 뭐 줄줄이 삭감됐고요. 네. 뭐 이제 좀 살펴보니까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 뭐 어린이집 예산, 지역 소상공인 예산, 사회적 기업 예산, 협동조합 예산, 사회서비스원 예산, 그리고 청년 뭐 취업 관련한 예산들도 많이 줄여져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들었던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은 네. 아예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공방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은 소득 지원 효과나 지역 경제 그리고 골목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전체 삭감이 됐고요. 또 이제 군인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월급은 35만 원이 올랐지만 실제로 사병들에게 지급했던 현금이나 현물성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병사 생일 때 나오던 15,000원짜리 케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삭감됐고 또 그 밖에 간식 뭐 이런 등의 예산이 15.3%가 삭감돼서 1,857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편성됐고요. 또 설날이나 추석, 국군의 날 지급하던 경축일 특식도 9번에서 3번으로 줄이고 이 밖에 머리 자르는 돈, 그리고 체력 단련, 자기개발 비용 등을 모두 깨알같이 줄였습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이분 얘기가, 대통령 얘기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 보세요.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불효불급한 거를 어떻게 줄이죠? 불효불급이라고 하는 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불효불급이니까 급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줄이다. 저 이 말은 맞아요. 자,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뭐라고 아우성이냐? 너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려운 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옮기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거든요. 탄핵 얘기까지 나오면서. 근데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안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역사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는 일단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중증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 어린이집 예산, 지역 소상공인 예산 뭐 등등등을 지금 다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순방 한 번만 안 나가시면 될 텐데요. 이거랑 네. 용산 나가셨으니까 용산으로 이사 가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요. 용산 이사 가는 비용이 민주당에서는 1조 794억 원이라고 물론 이제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추정 금액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금액을 풀면 괜히 용산 가가지고 그 큰 돈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게다가 이게 또 약간 조사모사식인 게 사병대 월급을 130만 원에서 165만 원이면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놓고는 실제 원래 주던 것들을 또 다 깎아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내가 좀 위험하다.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할 수 있다. 이거를 아마 걱정하는 듯한 이제 얘기는 좀 나오는데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 찾아야지. 번지수를 제대로 못 찾고 지금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계속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고 또 본질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이날 참석한 이제 한 택시 기사가 네.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러면서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고 이제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직접 지시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높은 은행 대출 이자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하고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장훈님께서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검찰 특활비나 조금 줄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포레버님도 맨날 말만 앞서고 뒤에서는 모조리 예산 깎고 없애고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거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간장종지 예산 주면서 없애버리고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됐거든요. 게다가 인공눈물을 왜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나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눈 나빠진 사람 점점 많은데 눈물 한 방울에 4,000원짜리 그거를 4만 원을 우리 보고 하라고요? 내가 건강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인공눈물도 안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게다가 카카오 얘기도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한 말 다 맞는 말이거든요. 카카오 택시 독점 옳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독과점하면서 대출도 마음대로 하고 막 서민들을 위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그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막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가 부도덕하다, 뭐 어쩌나 저쩌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행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지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카카오 경쟁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다 생각난 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요. 예, 저희 생각은 그래요. 예, 계속하세요. 예.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군청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의 군 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우리 그 의원이 바로 우리 방송에 여러 번 나왔던 그 군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여현정 전 양평 군의원인데요. 수원지법 행정 4부는 어제 지난달 18일 날 양평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여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는 본안 사건의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피신청인인 그러니까 양평 군의원의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 예산 심사 등에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전 의원이 이 사건의 제명 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를 향후에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제명 결의로 여전 의원 등의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당했던 군 의원 여현정 의원인데 저희 방송 2번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두 번째 나왔을 때 가처분 신청했다 이제 얘기도 우리한테 해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행스럽게 징계결의 무효 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일단 정지되는 걸로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또 항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항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봐야 됩니다만 한번 이렇게 1심에서 이게 인용이 되고 나면 2심, 3심 잘 뒤집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한숨을 조금 놓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재판부에 이 인용해준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군 의원이 뭐 그런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제명 결의로 이 여현정 전 의원 등에게 생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걸 보면 좀 심각한 사안이다.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네, 그 내용에서 사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양평 네. 군의회가 7명 정도 의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맞아요. 이들 중 4명이 여전 의원과 같은 당인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 9월 1일 날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최영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전 의원이 이제 녹음한 자리에서 함께 동석했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네,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징계를 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5명의 의원이 아무래도 다수다 보니까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하면서 이게 이제 발의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징계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여전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부당한 제명 통보이고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자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징계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이제 어제 사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낙하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대통령의 낙하산이라고 말하고 부산을 촌동네라고 표현을 해서 무리를 좀 빚었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제 관광공사는 어제 이재한 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산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곧바로 퇴직 처리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제가 이거는 언급한 적이 없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에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실무 직원들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을 자신이 만들었다. 그리고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낙하산으로 온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사퇴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전에 김승희 전 비서실장도 그렇게 사퇴를 했었는데 누가 진짜 꽂은 낙하산인지 좀 그런 것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었는데요. 누가 꽂은 낙하산이냐? 몰라요? 네, 저도 진짜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나 알 것 같은데. 안다는 것도 서글프고 모른다면 더 안타깝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옷을 벗는데 그분은 옷 벗으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해줬어요,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분의 이름은 일부러 안 말합니다만 점점 이렇게 하나씩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보면은 여기 있네요. 드래곤님께서 서서히 뚝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파편 트니까 조심하시고 좀 비켜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득권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인지 그런 걸 살펴보는 정말 착한 마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해경지휘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했던 해경지휘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전원 무죄라고요? 네, 어제 이제 9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근데 이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던 유가족들은 그 전원 무죄 판결을 보면서 분노하다 못해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 해경지휘부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자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445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 2, 30 모두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현장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평소 해경에서 조나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 퇴선을 유도하는 훈련을 하기에는 구조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 준비 없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해경이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런 걸 인용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장 구조가 명확히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뻔한데 그건 당연한데 이게 평상시에 훈련 부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게다가 조난 선박 훈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서 퇴선을 유도하는 훈련도 못했고 왜 그러느냐? 장비가 없어서. 게다가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다라는 사실도 몰랐고 도대체 뭡니까? 그럼 해경은 왜 거기 간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몰라도 된다는 건데. 몰라서 못했던 건 잘못이 아니다. 뭐 무능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몰라서 논리. 물은 것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게 된 것까지도 다 무죄라고 지금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해경 지도부가 승객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를 회피할 조치가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경 지도부가 승객들 사망을 왜 예견을 못하죠? 바다에서 그렇게 침몰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데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이겠지만 평상시에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야 진짜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왜 죽었을까? 세상에 나라를 믿고 갔다가 다 죽은 거네 결국에는.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해요. 우리 국민들처럼 착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한 국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왜 그래요? 나 이민 가고 싶다 진짜.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나이도 많다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내가 참아 못하지만 나 진짜 막 너무 이상해요.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매우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법원의 결론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이번 9년이 지나면서 이번이 마지막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제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사 당시에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인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게 부실한 구조 그리고 대응을 미흡하게 하면서 이게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진 인물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랑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 2, 3 정장 단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못했지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무죄를 때려주겠다요. 그러니까 니네가 못한 건 잘못이다. 니네 무능력도 문제다. 하지만 니네가 하기만 했으면 뭔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다. 이야 진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를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한마디 들으려고 했군요. 니네 아무 잘못 없다. 니네 애들이 죽은 건 팔자다. 니네 애들이 죽은 건 팔자다. 나라는 너네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해경? 해경한테 뭘 바라냐? 사법부? 마찬가지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려고 9년을 이 유족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억울하지.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뭐 바닷속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서 잘못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참, 나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이상한 줄을 몰랐어요. 12구 참사도 뭐 욕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오성 참사도 마찬가지고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정부가. 나라가 뭘 잘못했어요. 그들은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없어요. 국민들이 다 잘못이에요. 그 배를 탄 국민이 잘못이고 그딴 사람들하고 엮인 게 잘못이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위험할 때 선장 말 들은 게 잘못이죠. 야 니네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 말 들은 게 잘못이고요. 이태원 놀러 간 게 잘못이고요. 그 동네 걸어간 게 잘못이고요. 비가 온 게 내 잘못이죠. 오성 참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죠? 왜 정부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잘못을 한 개도 안 하죠? 위정자들은? 왜 맨날 우리만 잘못하죠? 우리는 세금 내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 합니다. 예. 이철규 컴백하고 이 동네 불사신 너무 많죠? 예.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된 2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이 뉴스 2개를 보면은 누가 여당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짐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찐 윤핵관이라 불리고 있는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사임한 지 20일도 안 돼서 총선을 이끌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에는 친윤계와 대척점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를 발표하면서 당에 화합을 내걸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맡았으며 친윤 국회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민들레에서 총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11월에도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에 참석하면서 윤핵관 중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아니 이분은 강서구청 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사표를 던지던 20일 만에 더 좋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인재영입위원이라고?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제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말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친윤계 회전문의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그 이외에 지금 사면당한 얘기도 사면 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면당한 두 인물들도 지금 발끈하고 있죠. 어제 이제 국힘에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 죄인을 방면한다는 사면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던 인물들을 일괄적으로 징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들도 일제히 그 발표 전부터 반발하면서 이번 사면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아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한나라의 명장 한신의 고사에서 나온 과아지옥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뜻합니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뛰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헛다리를 긁고 있다며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먼저 꺼내가지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님은 고사성어를 과아지옥밖에 모르나 봐요. 맨날 과아지옥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신은 그래도 가랑이 기어가가지고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물론 아주 막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대신에 한번 지켜보고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화무 11홍이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당사자들이 모두 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시니까 직접 내용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